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 공연으로 진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청중분들 이렇게 뵙고 폴란드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올가 토카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번역가로서 그리고 폴란드 문학 전공자로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한국외대 폴란드과에서 폴란드 문학과 폴란드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폴란드 문학 틈틈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올가 토카르축이거든요. 근데 사실 노벨상을 타고 진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저의 사실은 되게 친한 친구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사실 폴란드 문학 하면 국내에 전공자가 드물죠. 그래서 이런 폴란드어와 같은 언어를 약간 국가 전략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특수 외국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학을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문학 번역의 매력이자 보람이 무엇일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작의 아름다움을 제일 먼저 감상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그 작품을 읽은 첫 번째 독자일 확률이 제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의 아름다움이나 지식을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특수 외국어 분야의 번역가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학 번역의 매력이자 보람은 제가 느낀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저 혼자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익명의 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람 또는 문학 번역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국 문학의 토양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표현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말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번역한 책이 뭔가 영감을 드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번역가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이제 토카르축은 1962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딱 만 60세가 됐어요. 토카르축의 이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도라는 점이죠.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토카르축 문학을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해요. 토카르축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문학도 심리학도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이야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그거 해석을 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브로츠와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이 도시가 토카르축의 거점 활동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첫 번째 직장은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타인의 아픔에 고통에 공감하고 이런 이제 어떤 작가의 세계관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자, 토카르축은 데뷔는 1993년 그 이전에 시집을 하나 냈는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시는 쓰지 않고 소설만 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등단은 93년이고요. 첫 번째 작품은 책의 인물들의 여정이라는 책인데 국내에 번역은 안 되었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신의 절대 진리가 담긴 책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책을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요. 토카르축 특유의 방랑 모티브 그리고 현실과 환상이 결합된 그런 세계관이 처음으로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장편소설 방랑자들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이 폴란드에서 니케 문학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해요. 이 문학상은 폴란드 최고의 문학상입니다. 장르 불문 딱 하나만 줘요. 희곡이든 소설이든 시집이든 그리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이고 여기 후보에만 올라도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근데 이 상의 대상을 이제 수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 토카르축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6월에 또 신간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지만 최고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두께가 안 나오는 건 1000페이지가 넘는 역사 대하 소설인데요. 이 책이 나오거든요. 야쿠베서라는 장편이고요.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 대하 소설이고 그 야쿠브 프랑크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프랑키즘의 창시자이고 기독교와 이슬람과 정교를 다 아우르는 보편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이단 종교 지도자의 얘기인데 야쿠브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격가지로 주변 인물들까지 막 나오면서 배경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터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5개국 막 배경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대하소설인데요. 자,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야쿠베서로 또다시 니케 문학상 대상을 받습니다. 폴란드 작가 중에 이런 작가가 없어요. 니케 대상을 2번이나 받는 작가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토카르
톡가루축이 이제 방랑자들의 영문판 플라이츠로 또다시 인터내셔널 북커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죠. 그 북커상 인터내셔널은 영어로 번역된 해외 문학에 주는 상이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번역가와 작가가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반띵을 하고요. 이 북커상 인터내셔널에서 또 톡가루축이 되게 센스 있는 소감을 말하죠. 번역가와 함께 받는 상이다 보니까 문학이란 하나의 언어에서 잉태되어 다른 여러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정한 서술자에도 번역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번역을 예찬하는 되게 멋진 글이 있어서 엄청 감동받으면서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대한 폴란드어를 담아내느라 빈곤한 영어가 애를 먹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드디어 톡가루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자, 한림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수훈사라고 하죠. 왜 상을 주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하는데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려낸 서사적 상상력에 이 상을 수여한다. 그래서 경계 뛰어넘기, 경계 허물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톡가루축 이게 되게 이제 문학 세계를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신화에 대한 탐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실과 비현실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문화 정치적으로 형성된 이런 경계를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톡가루축 문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벨상 기조 강연, 이제 12월 7일에 한림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으신 분들도 이미 있을 테니까요. 근데 강연이 엄청 길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긴 분량이고, 다정한 서술자의 마지막 챕터로 이 강연문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두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태어나서 최초로 봤던 사진이 어머니의 처녀 때 사진이었대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5, 6살 때 기억이 되게 안 나는데 톡가루축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흑백 사진이고 어머니의 처녀 때 사진인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5, 6살인데 엄마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널 그리워하느라고 슬픈 거란다 라고 엄마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상한 거죠. 그리움이라는 거는 있다가 없어지거나 빼앗겼을 때, 뭐 상실했을 때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묻죠. 내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날 그리워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먼저 그리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뭔가 기승전결 이런 단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영원이라는 영역에 나의 존재를 엄마가 배치를 했다. 그래서 평범한 어떤 인과관계나 확률의 법칙을 초월한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서술자를 나의 내면에 심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톡가루축 작가가 멋있는 것은 노벨상 상금이 한 11억 정도 당시 근데 일부를 출자를 해서 올가 톡가루축 재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 공헌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가들 중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공익사업하는 작가 거의 없더라고요.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는데 폴란드는 쉼보르스카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했고 톡가루축이 그 전통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재단에서 뭘 할 거냐면 폴란드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 그리고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하겠다. 미래, 평등, 창작, 다정함. 4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 톡가루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은 총 6권인데요. 방랑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랑자들은 좀 되게 어렵죠. 이 책 자체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되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 톡가루축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여행에 관한 책이 아니다.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책을 보면 구체적인 지명이나 목적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인터내셔널 북커상을 받고 이렇게 큰 각광을 받은 것이 먼 옛날 우리 모두가 유목민이었고 인류가 사실 정착 문화를 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유랑을 했던 기억이 우리의 정신 깊은 곳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방랑자들은 장편소설이라는 말로 소개는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장편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이브리드 텍스트이죠. 116편의 조각글이 있는데요. 이 분량도 다 다르고요. 뭐 중심서사라는 것이 없고 되게 미시서사들이 모여가지고 또 핵심이 되는 뭐 주인공도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르의 혼종화. 그런데 수많은 여행자들의 사연이 덧붙여지고 뒤엉키고 어떤 것은 또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토카르축이 이런 두서없는 것 같은 형식을 택한 이유가 일단 그랬대요. 형식 자체에서부터 여행을 떠올리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예, 막 되게 즉흥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방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고민의 산물이 이 방랑자들이라는 작품의 형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사유다. 예, 그래서 방랑하는 주체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본성을 고찰하고 있는 철학적인 텍스트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사실, 다정한 서술자에도 굉장히 길게 본인이 왜 이런 결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 가디언지가 거침없는 실존적 스릴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카르축은 모럴 스릴러라는 말을 합니다. 스릴러예요. 안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유혈이 낭자한 추리소설입니다. 배경은 노바루다. 체코와 폴란드의 국경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예. 자, 그런데 모럴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토카르축은 이런 말을 해요. 스릴러든 로맨스든 장르의 외피는 상관없다. 근데 좋은 책이라는 건 지혜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릴러지만 뭔가 스릴러의 전형을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 파괴하고 있어요. 토카르축은.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스릴러라면 복선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빵 터뜨리면서 누가 범인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범인은 반드시 권선징악. 예,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전형을 다 탈피하는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자신보다 더 힘없는 존재의 불행을 아파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야기,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한 눈물겨운 저항의 기록,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한 서술자를 보셨으니까 거기 이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옴디니의 말에도 사실 그 쟁기에서 썼었는데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토카르축이. 왜냐하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이 맞는가. 근데 굉장히 구구절절히 다정한 서술자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일단 그 두셰이코가 범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잡히는 것으로 끝나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정신 나간 늙은 여자의 횡설수설밖에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권선징악을 벗어나는 결말로 갔고 그리고 누가 죽였나에 초점을 맞춘 흔한 추리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다정한 서술자 번역하면서 소름 끼쳤던 게 아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두시에코가 범행을 털어놓는 순간 그녀의 곁을 집중적으로 지켰대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이미 작가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녀의 자백에 충격을 받았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는 어찌나 슬펐는지 발코니에 나가서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공감하는 의미로 많이 울었었는데 예, 작가도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정한 서술자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